자식집이 그렇게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오셔도 되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가 집 주셨다고 그럴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3일 전에 통보하듯이 말하시면 어느 며느리가 좋아해요, 솔직히. 누가 잔치상이라도 차려달라든, 그리고 누가 내가 준 집이니까 내 맘대로 드나들 거라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해야 해?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서 부부싸움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요?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차라리 진작에 연락을 해서 말을 해줬어야지. 그래도 풀어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돌아가시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잘했다는 거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허봉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집까지 아들에게 내주고도 허 씨 부부는 아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죠. 부모가 자식에게 가진 걸 다 주어도 자식은 그 마음 한 조각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식이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허 씨의 자식은 그랬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다가 나왔으니 아들네 집에 가는 건 몇 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기기는커녕 허 씨는 현관에 발 한 짝도 들이지 못한 채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들네가 힘들다고 해서 비워준 허 씨 부부의 집이었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대로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자식에게 이런 문전박대를 당해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허 씨 부부는 결국 발길을 돌렸지만 이대로 돌아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가는 길에 아들 내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허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장가갈 때 집 한 채라도 해주자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나 허 씨 모두 번듯한 직장이 있었어도 자식 물려줄 돈 모으랴, 스스로의 노후 챙기랴,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야 했죠. 그래서 허 씨 부부의 바람대로 아들이 결혼할 때는 아파트 한 채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다니는 직장이 허 씨의 집 근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네 신혼집도 그 근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둘 다 늦게 끝나거든요. 우영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서 잘 준비도 시켜주세요. 그래. 몇 시쯤 와? 8시는 넘을 것 같아요. 아들네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손자가 태어난 뒤로는 허 씨가 오가며 아이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저녁 시간 동안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은 일이라 그래도 허 씨 부부는 자신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 늦게 들어온다니까 저녁 먼저 먹어요. 오후 3시에 집을 나서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기다렸다가 먹지. 집에 오면 9시 넘어요. 나는 애들 내서 대충 챙겨 먹을게. 우영이 밥 먹이면서. 아이고, 알았어. 허 씨는 시간에 맞춰서 아들네 아파트 앞에서 어린이집 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원을 한 손자를 안고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너무 어려서 꺼려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 선뜻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할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이가 먹을 밥을 준비해서 먹이고 허 씨도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씻기고 뒷정리를 하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아이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저런 집안일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허씨가 아니면 정돈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해주다 보니 아들네도 허씨도 익숙해졌죠. 그렇게 지낸 것이 3년이었습니다. 손자가 커가면서 육아는 수월해져 갔고 며느리는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훨씬 근무 시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 왔어요. 왔니? 이제 우영이 밥 차리려고 하는데. 네. 저 잠깐 씻고 나올게요. 오후 5시에 퇴근한 며느리가 씻으러 들어가고 허씨는 손자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기 전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종종 반찬을 해두는데 아들 내외가 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기에 한 번씩 냉장고 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뭐 하세요? 안 먹은 반찬 좀 치우려고. 아, 제가 할게요. 설거지 하는 김에 같이 치우려는데. 아니요. 두세요. 허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허씨가 늘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릇 몇 개를 씻고 돌아섰는데 며느리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먹게? 아, 아니요. 이따가 애 아빠 오면 같이 먹을 거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의 심각한 기색에 허씨가 젖은 손을 옷에 닦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영이가 이제 좀 컸잖아요. 그래. 많이 컸어. 허씨가 뿌듯하게 웃으며 손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씨에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우영이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요. 이제부터 6시 반에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허씨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지 말란 소리에 잠시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며느리가 충분히 자신의 도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아이가 컸으니 말이죠. 이제 가셔도 돼요. 아, 세탁기에 우영이 빨래 들어있는데 다 돌아갔을 텐데. 세탁기 문을 열려고 하자 며느리가 뒤에서 허씨를 불렀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제 살림이니까 제가 할게요. 어쩐지 날이 선 그 말투가 제 살림을 건드리지 말라는 듯 했습니다. 그제서야 허씨는 자신이 너무 눈치가 없었나 싶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이만 가마. 허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이직을 하며 이렇게 함께 있게 되는 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씨가 하던 일을 마무리 짓고 돌아가는 10분, 20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며느리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불편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난 3년간 아들 며느리의 부탁으로 살림까지 도와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며느리의 태도를 보니 꼭 허씨가 아들네 집에 들어가 며느리의 살림을 함부로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앞으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좋게 말했으면 그 끝이 아름다웠겠지만 며느리는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저녁 시간을 손자를 위해 썼던 허씨. 이제 와서 그 시간들이 후회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말이죠. 허씨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앞으로 아들네에 안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어쩐지 좋아했습니다. 잘 됐네. 안 그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무슨 할 말? 아니, 우리 집 팔아버리고 고향에 내려갈까 싶어서. 두세 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에 있는 허 씨와 남편의 고향. 남편은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이만 내려가는 게 어떻겠냐고 허 씨를 설득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허 씨는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이제 아들네도 갈 일이 없을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들이야 고향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골에 집을 알아봤고 허 씨는 살던 집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시골집 얼마나 한다고? 아파트는 팔지 말고도.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격이 오를 텐데. 돈으로 바꾸면 홀랑 써버리지. 노후 자금하려면 안 파는 게 좋아. 그러자 남편도 집을 팔지 말고 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은 전세로 주고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을 사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들네는 1년에 3-4번 내려왔습니다. 거의 매일 보다가 드문드문 보게 되니 이상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게 서로 사이는 더 좋은 것 같았죠. 그런데 허 씨 부부가 시골로 이사한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에 아들이 명절에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업이라는 두 글자에 허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원래는 자리 좀 잡히면 직장도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다고 집까지 넘어가. 남편도 놀라서 묻자 아들의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요. 얼마나 받았길래? 못 갚을 정도야.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좀 있고요. 눈앞이 깜깜해져서 며느리를 쳐다보았는데 며느리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영이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야? 같이 준비했어요. 허 씨도 남편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만 넘어간 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는 말에 어떻게 일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면서 아들은 집은 이대로 되찾지 못할 것 같으니 신용대출이라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허 씨는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우영이 엄마 뱃속에 둘째도 있어요. 애도 태어날 텐데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우울한 명절이 지나가고 아들과 며느리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허 씨와 남편은 심란해졌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데.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 씨도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급한 불은 끄게 해줘야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곧 태어날 둘째까지 떠올리니 발밑이 쑥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허 씨와 남편은 다음날 아들에게 신용대출을 갚을 돈을 송금해줬습니다. 그 뒤로 신용대출은 갚았지만 집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곧 집을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갈 곳이 없었죠. 그 엄마 사시던 집. 거기 계약 언제 끝나요? 그리고 아들은 허 씨 부부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지 아직 반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약 기간 한참 남았지. 안 그래도 남편이 세입자에게 이사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적어도 몇 년간은 없다는 대답을 들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당분간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허 씨 부부는 다소 걱정스러웠습니다. 처가살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방법이 없었죠. 아들도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결국 안사돈네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곧 둘째 태어나면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첫째를 키울 때 허씨가 했던 고생을 생각하면 아들 입장에선 현명한 선택인지 몰랐습니다. 그래. 도움받으면서 다시 시작해. 그래도 둘이 버는데 못 일어나겠니? 그런데 아들이 처가에 얹혀 살게 되니 얼굴을 보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졌습니다. 곧 둘째 손주도 태어나서 처음 1년 정도는 아이 때문에 전혀 오질 못했는데 그렇다고 아들 보자고 사돈네 집으로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내려왔지만 1년에 2번 명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돈 버느라 바쁘다며 말이죠. 그렇게 아들이 사돈네에 들어가 산게 3년이 다 돼갈 때쯤 어느 날 아들이 혼자 허씨 부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영이 엄마랑 애들은 어쩌고 혼자 내려왔어? 명절도 아닌데 뜬금없이 찾아온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 장모님 댁에서 나오려고요. 정말? 분가하게? 네. 힘들어서 더는 처가살이 못하겠어요. 이렇다 할 말이 없길래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뭐가 힘들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짐작이 갔습니다. 사돈네가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시부모와 함께 살면 힘들듯이 사위도 힘든 게 당연했습니다. 아무리 서로 잘하려고 해도 결국 남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볼이 홀쭉해졌습니다. 그럼 나와야지 어떡해. 근데 아직 집을 마련할 형편까지는 안 돼서요. 그러자 허씨 부부는 자신들이 살던 집을 떠올렸습니다. 어쩜 시기가 그렇게 들어맞았는지 얼마 전에 전세 세입자로부터 이사 나가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들도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집이요. 세입자 나가게 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오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줘야 할 텐데 아들네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허씨 부부의 돈으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묶이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6천만 원 정도는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들 부부를 그곳에 살게 하면 다시 돌려받기는 틀렸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네에게 6천만 원을 받고 미리 집을 물려준 셈이 될 듯 했습니다. 아들도 그걸 아니 웬일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신용대출을 갚으라고 이미 빌려줬던 걸 아직도 못 돌려받은 걸 생각하면 6천만 원은 그 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처가살이가 힘들다고 나오고 싶다는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아들네도 힘들 것이고 아들네를 데리고 사는 사돈네에게도 못할 짓인 듯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 15일에 이사 나간다니까. 그때 들어가서 살아.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안에 희망이 보였죠. 그렇게 아들네는 허씨가 살던 아파트로 다시 분가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꼭 올라오세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대접할게요. 아들네외는 허씨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하러 꼭 올라오라며 신신당부를 했죠. 허씨 부부는 아들이 이사하고 2달 정도가 흘렀을 때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너희가 집들이 하러 오라 그랬잖아. 한번 올라갈까 하는데 이번 주 주말에 괜찮아? 남편이 전화해서 묻자 아들이 얼른 대답하지 않고 우물쭈물 거렸습니다. 아, 이번 주요? 왜? 약속이라도 있어? 그건 아닌데. 우영이 엄마랑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러더니 전화를 끄는 아들. 며느리와 상의해 보는 게 맞지만
어쩐지 곤란해 보이는 말투 때문에 허씨 부부도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올라오라고 했던 건 아들 내외였는데 말이죠. 이사하고 2달간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찾아가지 않았던 건데 이미 대접할 생각은 사라지고 없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씨가 남편에게 가지 말자고 말하려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남편에게 전화가 왔죠. 주말에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오전에 가서 점심 먹고 올까 했는데 네. 그럼 주무시는 것 아니죠? 다시 내려와야지. 알겠어요. 토요일 오전에 오세요, 그럼. 남편이 전화를 끊고 허씨에게 말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자고. 9시쯤 출발해서 12시나 1시에 같이 점심 먹고 앉아 있다가 한 3, 4시에 다시 출발하면 되겠지. 남편은 어쩐지 들떠 보였습니다. 비록 집은 허씨의 집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사는 집에 방문하는 게 몇 년 만이라서 그런 듯 했습니다. 우영이 많이 컸겠네. 지난 명절에는 아이들이 아파 내려오지 못해서 근 1년 만에 손주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허씨 부부는 주말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이것저것 싸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에게 줄 선물들도 챙겼습니다. 그래도 집들이 명목으로 방문하는 것이니 말이죠. 토요일 아침이 되어 허씨 부부는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8시에 집을 나서서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기 조금 전에 버스에 올라탔죠. 지금 버스 탔어. 네. 조심히 올라오세요. 출발한다고 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3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들에게선 연락이 없었죠.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알아서 찾아오리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여기선 택시 타고 가지. 버스 타고 가도 금방인데. 아, 그래도 힘들어요. 고생하지 맙시다. 그렇게 허씨 부부가 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하자 시간은 오후 1시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도착할 거라고 미리 말해두었지만 혹시 몰라 허씨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했을 때는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영이 엄마한테 해봐. 무작정 초인종 누를 수는 없잖아. 잠깐만요. 그런데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았죠. 간다고 말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지. 남편의 성화에 허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층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쯤 오셨어요? 우리 지금 이 앞인데. 아, 벌써요? 왜? 그게 지금 준비가 좀 덜 됐는데 근처 산책 좀 하고 계시겠어요? 아들의 말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고서 전화를 끊으니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허씨가 말했죠. 뭐, 청소가 덜 됐다거나 그런가 보지. 아니면 밥을 차리나? 그거랑 우리가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바쁜데 들이닥치면 우영이 엄마가 힘들겠지. 허씨가 남편의 팔을 잡고 아파트 안에 있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추운 날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남편의 말대로 바람이 제법 매서웠습니다. 투덜대는 남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온 것도 아니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들 내외가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모처럼 만에 온 건데 조금 산책하다 들어가면 또 어떤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허씨도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당연히 바깥에서 돌아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외투도 조금 얇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산책한 지 30분 정도가 지나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왔어? 그냥 돌아가고 말지. 연락을 준다던 아들이 깜깜무소식이자 손발이 차가워져 갔습니다. 허씨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마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제 올라오세요. 허씨와 남편은 종종 걸음으로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화 좀 난다고 되돌아가긴 힘들었죠.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잠시만 기다리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금방 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아들은 얼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 서 있자 아들이 붉어진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하도 이상해서 인사말보다도 다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들어오란 소리도 안 하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손님 맞을 상황이 아니라. 왜 그러는데? 우영이 엄마랑 싸웠어? 얼굴이 하도 안 좋아서 묻자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부부싸움이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닌데 손님 맞을 상황이 아니야? 죄송한데 오늘은 돌아가시고 다음에 다시 오실래요? 어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먼 길을 오게 하고 또 바깥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엔 문 앞에 세워두고 하는 말이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허씨 부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령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허씨 부부를 일단 집으로 들인 뒤에 차라리 조금 일찍 돌려보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난리를 치고 결국 부모를 문전박대해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때 며느리가 나와 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영이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그러자 아들이 그 중간을 막아섰습니다. 얘기도 안 끝났는데 뭘 들어오시라 그래. 엄마 아빠 오면 장모님 댁으로 간다며? 허씨가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는 아들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 밥도 차려드리고 하면 되지. 내가 왜 필요해? 지금 그게 시부모님 앞에서 할 태도야?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라고 한 당신이 더 문제 아니야? 그게 누구 때문인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만해라. 남편이 언성을 높이는 아들 부부를 말렸습니다. 듣자 하니 싸움의 발단이 된 게 허씨 부부 때문인 듯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더라는 짓이야? 싸워도 우리가 돌아가면 둘이서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합주기가 됐습니다. 허씨도 남편도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따가라고 해도 그럴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럴 거면 오란 소리는 왜 해? 그러게 말이야. 거하게 대접하네 마네 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들어오세요. 저는 친정에 일이 있어서 가볼 거고요. 대접은 우영이 아빠가 할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집 안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애들은 어쩌고? 당신이 하루 보면 되지? 며느리는 잠시 허씨 부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정말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은 열이 받는지 씩씩대면서 현관 앞을 서성거렸고 허씨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불길이 허씨 부부에게로 튀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왜 갑자기 올라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게 허씨 부부의 탓이라는 듯 말하는 아들. 오시라 그럴 땐 안 오시더니. 저희 집이 그렇게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오셔도 되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가 집 주셨다고 그럴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집 줬다는 핑계로 매일 찾아와서 저들을 괴롭힌 줄 알 듯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전에 통보하듯이 말하시면 어느 며느리가 좋아해요, 솔직히. 바쁜지 물었고 만약 바쁘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으면 그대로 전화를 끊었을 것이었습니다. 허씨 부부도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괜찮다고 해서 왔는데 어째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잔치상이라도 차려달라든, 그리고 누가 내가 준 집이니까 내 맘대로 드나들 거라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해야 해? 허씨 부부는 발끝 하나도 현관 안으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서 부부싸움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요?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차라리 진작에 연락을 해서 말을 해줬어야지. 그래도 풀어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돌아가시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잘했다는 거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엄마 아빠 영향이 크다 이거죠.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허공에다가 숨을 몇 번 내쉬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들어가서 하하호 할 수도 없고. 이만 돌아가마. 그러세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아니, 전화할 거 없고. 네가 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집 가지고 유세 한번 떨어볼 건데. 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갑시다. 남편이 아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허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으로 들어갔죠. 여기 이 아파트 101동 1200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직원에게 하는 남편 말을 듣고 허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매로 내놓으시는 건가요? 네, 지금 아들놈이 살고 있는데요. 바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모여있는 부동산 4군데 전부에다가 집을 내놓고는 택시를 탔습니다. 집 팔게. 그래. 그 집은 그놈한테 물려준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 허씨는 남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허씨도 남편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뭐든지 퍼주고 싶었지만 저런 놈이라면 허씨 부부가 그런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듯 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은 사람들끼리 잘 만난 듯 했습니다. 부모에게 받는 게 당연하니 도로 가져갈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하는 듯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부모를 박대할 수가 있는 것일 텐데 참 둘 다 어리석었습니다. 받을 때는 좋다고 넙죽 엎드리더니 받을 것 다 받았다고 생각되자 이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로도 안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허씨가 빈털터리가 아니라 아들이 빈털터리였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6천만 원은 신용대출을 갚아준 값으로 대신하고 집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아들에게 사줬던 집은 이미 사라졌지만 앞으로 아들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허씨 부부의 도움도 받고 처가의 도움도 받고 여태 살았으면서 효도는커녕 이런 실망만을 안겨주는 아들과 며느리. 부모 도움 없이 고생하며 살아봐야 정신을 차릴 듯 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 노후나 신경 쓰자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우리 청춘이 아깝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이 다행인지도 몰랐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깨달았다면 그 후에는 더 깊었을 테니까요.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부동산들이 수시로 찾아갈 테니 당황스러워하는 아들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 내 집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며. 그래서 네 말대로 한 건데 왜? 유치하게 이러실 거예요? 아직도 이게 장난으로 보이니? 집 팔기로 했으니까 비워줘라. 공짜로 여태 살았으니 됐잖아. 2달치 월세도 받기 전에 얼른 나가. 저도 6천만 원 드렸잖아요. 그건 네가 빌린 돈이었으니까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어.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어이가 없어도 우리보다 없을까. 땡전 한 푼 안 내고 남이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못 나오겠다는 소리는 못 할 거다. 안 나온다고 버티면 경찰이라도 데리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한 달 내로 집 비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자식 낳아봤지만 친부모 맞아요? 친부모가 아니었으면 너 그렇게 뒷바라지 안 했어. 이제는 더 이상 자식만 바라보며 안 살련다. 부모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부모한테만 당연한 거야? 자식은? 돌이라는 게 없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우영이도 다시는 안 보여드릴 거고요. 너도 부모 없는 셈 쳐라.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린 허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게 맞았습니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지만 사랑도 스스로를 챙기며 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만 퍼주고 남편의 말대로 자신들의 노후나 신경 쓰기로 했죠. 아들은 한 달 뒤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도어락을 뜯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팔아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심란할 뿐이니 말이죠. 부자 됐네. 남편과 농담처럼 말했지만 마음은 시렸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라고 자식만을 위한 삶을 살 이유는 없었습니다.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 전부를 희생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허 씨 부부는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동안 그렇게 푸대접해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참았는데 내가 너나 소희 엄마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막대하다니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이야. 이런 나쁜 놈들. 아니, 네가 제일 나빠. 처가에 하는 절반이라도 나한테 했다면 이러지 않는다. 돌아가신 네 아빠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어. 너는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도 내 자식이라 집 줬던 거지. 부모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들한테는 하나도 못 줘. 차를 달라고? 어림도 없어. 너도 이 집에서 나가. 너희 집은 내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싹 싸둘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서춘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 씨는 늘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 뒤에 서운한 일들이 있어도 굳이 언급하지 않았고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괜히 잘못을 꼬집어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도 날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업신여기게 된다는 걸 아들을 통해서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 많고 까탈스러운 처가에는 그렇게 잘하는데 가만히 있는 서씨를 아들 내외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로서 퍼줄 만큼 퍼주고도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게 된 처지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다고 아들 내외는 눈꼽만큼도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주는 것 하나 없이 받아만 가려고 했죠. 이제는 그런 호구짓은 그만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들이 잘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님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아들 부부가 가장 경악할 방식으로 말이죠. 서 씨의 아들은 직장에 다니고 1년 정도 뒤부터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되었죠. 10년도 더 전에 남편과 사별한 서 씨도 그때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서 씨의 아들은 꽤나 살가운 편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늘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냐?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시간 날 때 한 번 가겠다. 늘상 같은 말이더라도 연락 한 번 없다는 친구의 아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싶었죠. 그런 아들이 30 초반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 씨는 따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아들이 연애하는 2년 동안 익히 들었던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이 이미 그 아가씨와 두어 차례 헤어졌던 일이 있어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어하고 폐인처럼 지냈던 아들을 서 씨가 찾아가 챙겨주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결국은 백년가약을 맺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마음고생시킨 아가씨를 마음속으로 미워한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가족이 되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이 마음고생할 일이 없겠다 싶어서였습니다. 결혼할 아가씨는 아들과 동갑내기였고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서도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서 씨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보였다기보다는 이러면 부부싸움 할 일은 없겠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의 결혼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서방을 벌써 우리 집 아들로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딸 하나 낳고 말아서 아들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듬직한 사윗감을 데리고 와서 제가 민지한테 잘했다고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상견례의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기가 세 보이는 사돈이었지만 아들을 칭찬하는 말에 서 씨의 마음도 사르르 풀려갔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민지한테 물어보니까 집을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이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서 씨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요즘 사람들 추세에 맞게 반식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별말 없길래 먼저 묻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그건 있어요. 집은 그쪽에서 좀 해왔으면 하네요. 나머지는 저희 쪽이 하더라도요. 서 씨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쳐다보자 아들도 난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사도는 무척 단호했습니다. 스스로 옛날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서 씨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어째서 아직도 그런 전통을 고수하겠다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전달을 했으니까 사돈이 고서방이랑 한번 의논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비 며느리도 이야기를 이미 마친 것인지 별말 않고 있었습니다. 미리 아들에게 한번 물어볼 걸 후회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가 끝나고 아들이 서씨를 따라 집으로 함께 왔습니다. 아들이 심각해져 있는 서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하느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도 빼서 드릴게요. 결국엔 아들도 집을 해가길 원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결혼시키는데 집안 기둥이 흔들릴 듯 했습니다. 서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서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던 바를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 아들이 대학 갈 때쯤에 이사했던 집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연식 있던 집이라 신축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사하며 리모델링을 해서 아직까지 꽤나 깔끔한 집이었고 아들도 아주 가깝진 않지만 직장에도 출퇴근할 만한 거리였습니다. 이 집을 팔고 작은 집 2개를 살 수도 없기에 서씨는 이 집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에게 보태려고 했던 자금으로 서울과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했습니다. 서씨의 여동생이 살고 있는 지역쯤으로 가면 어떨까 싶었죠. 서울에서 2시간쯤 걸리겠지만 그래도 크게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집값도 훨씬 쌌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 걱정이 가장 컸었는지 한시름 놓은 표정이었죠. 물론 서울에 집 한 채를 더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그런 선택을 안 했겠지만 그 정도의 형편은 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며 살던 집에서 나왔고 서씨는 2시간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서 혼자 지낼 빌라를 샀습니다. 말년에 집에 들이는 돈은 줄이자 싶어서 평수도 확 줄이게 되었죠. 별일 없어? 잘 지내지?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말인데 뭐 하고 있어? 아, 지금 처갓집에 와 있어요. 또? 무슨 일로? 무슨 일은 없고요. 장인어른이 같이 식사하자고 부르셔서요. 어쩐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했지. 잘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지금은 바빠서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결혼 후에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랑도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사돈네는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들 집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별난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외동딸이라 딸을 결혼시키고 적적한 마음이 들었나 싶었죠. 서씨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점점 그 소식을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오던 안부 전화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드문드문했습니다. 일이 바쁜가 보다 결혼했으니 겨를이 없구나 생각하려고 해도 어쩔 땐 거의 연락이 두절된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었죠. 어쩌다 서씨가 먼저 전화를 했다가 아들의 목소리와 말투에서 귀찮음을 느낀 뒤로는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1년에 2번, 명절 때만 서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나 생일엔 아들과 전화통화만 했죠. 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충분히 이해하는 바였습니다. 남편 제사 때 아들만 내려오는 것도 내 남편 제사고 내 아들의 아버지 제사이니
며느리가 굳이 올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아들네도 놀러 안 가? 맨날 집에만 있어. 주말에도? 여동생이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갈 일이 뭐가 있어? 명절에는 애들이 내려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사나 궁금해서라도 한번 갈만하지 않아? 통화는 가끔 하지. 그리고 사돈네가 바로 근처 살아서 잘 챙기시겠지. 참, 집도 주고 떠나와서는 효도는 그쪽에서 다 받는 것 같아서 내가 다 억울하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내 아들 살라고 준 집인데. 아니, 그쪽도 살 만큼 산다면서. 꼭 집까지 해오라고 해서 언니 혼자 이사까지 하게 만들어. 여동생은 불만이 많아 보였지만 서씨는 아들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못 찾아갈 만큼 멀지도 않았지만 갈 일도 많이 없었고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가더라도 굳이 아들네 집까지 방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오란 소리도 안 하니 먼저 찾아갈 서씨도 아니었죠.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아들네 집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며느리의 출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아들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몸조리를 해주러 안사돈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려고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생은요. 내 새끼 봐주는 건데 너무 좋죠. 그러고선 안사돈이 집에 좀 다녀오겠다며 나섰습니다. 오늘 장인어른이 안 들어오셔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대요. 아, 그래? 아들이 하루 묵고 가라고 해서 서씨도 잘 준비를 해서 온 참이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겠다 싶었죠. 서씨는 한참이나 손주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보진 못할 테니 말이죠. 엄마, 잠은 여기서 주무세요. 아들이 서씨를 불러서 거실과 가장 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씨가 살 때는 창고로 쓰던 방이었는데 이젠 손님 방으로 쓰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보이는 광경에 서씨는 무척이나 심란해졌습니다. 끝방이고 건물 외벽과 가까워서 유달리 추운 방이었습니다. 다른 방에 비해서 크기도 작았는데 거기에 짐을 쌓아놓으니 무척이나 어수선했습니다. 여전히 창고로 쓰이는 방에서 서씨 보고 자라는데 나름대로 바닥에 이불도 깔아놓고 했지만 비좁아 보였습니다. 그 옆엔 아들의 운동기구들도 놓여 있어서 맘 편히 자긴 글렀다 싶었죠. 방문을 다시 닫고 돌아섰는데 빼꼼히 문이 열린 옆방이 보였습니다. 아이방으로 꾸며놨는지 무척 아늑해 보였습니다. 아, 거긴 장모님이 쓰고 계세요. 아직 아기가 안방에 있어서 장모님이 여기서 주무세요. 하늘빛의 포근한 방과 창고방은 확연히 대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쓰던 방이라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서씨는 차라리 거실에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아들에게 했지만 같이 듣고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에도 분유 줘야 해서 거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주무시면 서로 불편할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아니요, 애기도 소음에 민감해서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불편한 것 같아서 서씨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루 묵을 건데 잠자리를 따지는 것도 유난인 듯했죠. 저녁을 먹기 전에 안사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밥을 먹고 잠시 이야기도 나누는 한두 시간 동안 서씨는 놀라다 못해 감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장모를 극진하게 대하는지 이런 사위라면 서씨도 갖고 싶었죠. 다소 무신경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며느리와 안사돈을 대하는 것만 본다면
차인표, 최수종 저리가라였습니다.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서 씨가 혼자서 지내는 동안 여긴 또 다른 완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했죠. 이래서 요즘엔 아들 결혼시키면 질투가 난다고 누군가 그랬나 싶었습니다. 서 씨는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서보다도 쌀쌀한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울 날씨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추워지기 시작한 새벽은 깊은 잠에 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잠결에 추워서 그랬는지 깔고 잔 이불까지 서 씨의 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맨바닥에서 쪼그리고 잤더니 온 삭신이 쑤셨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잔 건 처음인 듯 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가자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가 보였고 안사돈이 아이 분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안 추우셨어요? 아, 좀 춥더라. 어제 새벽에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 살짝 돌렸었는데 아까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그 방 보일러가 고장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사돈 저랑 같이 주무시지. 왜 추운데 거기서 주무셨어요? 거기서 자고 싶어서 잤을 리는 없었지만 어차피 자고 일어난 거 따져봤자 뭐하나 싶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잘만 했어요. 아이, 나는 무지 춥던데. 추위를 잘 안 타나 보다. 저는 보일러 틀어서 엄청 따뜻하게 잤거든요. 나이 들면 춥게 자면 안 되잖아요. 안사돈의 대꾸에 속으로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새벽이라도 좀 말해줬다면 차라리 거실에서 잤을 텐데 아들 내외에게 서운하긴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찾아온 부모의 잠자리도 제대로 안 봐주나 싶었습니다. 서 씨도 피곤해서 그냥 자긴 했지만 보일러를 틀 정도였다면 아들이라도 한 번쯤 서 씨의 방문을 열어볼 만도 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모처럼 만에 온 아들네 집에서 그것도 사돈 앞에서 쓴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잘 잤다고 하고 집에 돌아왔죠. 하지만 자식이 크면 원래 그런 것인지 아들은 그렇게 가끔 와서도 서 씨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원우야, 네. 용건을 꺼내려고 했는데 전화 너머가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바람 소리도 심했고 말이죠. 너 어디야? 아, 저 장인어른이랑 낚시 왔어요. 오늘 장인어른 생신이셔서요. 평소에 바깥사돈이 낚시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며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배 타고 어디 멀리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 내일 오는 거 맞지? 내일 아들이 와야 하는데 지금 배 타고 나가 있으면 어떻게 올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가죠.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요. 엄마 집으로는 저녁에 가면 되잖아요. 그래. 늦지 말고 와. 어지간한 날이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오지 말라고 할 텐데 내일은 그럴 수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서 씨는 오후부터 분주해졌습니다.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말이죠. 혼자 하다 보니 거하게 차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색은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퇴근 후에 바로 와서 거들곤 했는데 이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맞춰서 차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사는 일요일이라 아들이 조금 일찍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일찍 오기는커녕 약속된 9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사 시간이 늦어지면 돌아갈 길이 걱정되어 이른 시간에 하는데도 제때 오지 않았죠. 그리고 10시 반이 되어서야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오후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잔다는 게 아들이 뒤통수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말았다면 서 씨도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아들은 30분 내내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품 좀 그만해. 진짜 힘들어서 그래요. 며칠 동안 고생해서 겨우 일어나서 온 거예요. 착각인지는 몰라도 어쩐지 아들은 이번 제사에 안 오고 싶었던 기색이었습니다. 배까지 타고 놀러 다녀왔으면 힘들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남편의 제사였습니다. 먼 길 온 건 수고했지만 차려진 제사상에 절만 하면 되는데 어쩜 이렇게 성의가 없나 싶었습니다. 자꾸 시계만 쳐다보며 투덜대는 아들. 이틀 내내 장인어른 생일 챙길 정성은 있고 제사에 조금 일찍 와서 함께 아버지를 기릴 마음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잘하는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제 부모를 뒷전으로 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너 아버지 제사 때 오기 싫으면 다음부턴 오지 말어. 엄마 혼자 지낼 테니까. 힘들게 온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면 오지 말라고. 너 그렇게 억지로 와서 하품하면서 계속 피곤해 죽겠다고 하는데 아빠도 반갑겠니?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사가 시간이 늦으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누가 제사에 배라도 타고 오라든? 왜 비꼬고 그러세요? 서 씨도 심사가 뒤틀릴 대로 뒤틀렸습니다. 그러니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고 그런 서 씨에게 아들도 날선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종국엔 이럴 거면 제사는 뭐하러 지내냐? 산 사람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기 때문에 밥은 못 먹고 가겠다며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서 씨는 홀로 서글퍼야 했습니다. 이래서 결혼하면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때고 아들 내외에게 오라며 강요한 적도 없었고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와야 하는 날에는 자식도 부모를 조금 생각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만약 처갓집 행사였다면 아들이 이렇게 했을까 싶었는데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부터 서 씨는 아들에게 스스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미 집도 멀고 연락도 자주 안 하는데 뭐가 달라졌나 싶겠지만 서 씨의 심리적 거리가 크게 벌어졌죠. 어쩌다 아들에게 전화가 와도 짧은 대화만 주고받고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여행 간다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죠. 다음 주쯤에 애기 보러 한번 올라오실래요? 웬일인지 아들이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손주는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서 씨는 거절했습니다. 바빠서 못 가겠다. 요즘 왜 그렇게 바쁘세요? 약속이 많아. 그래도 손주 보러는 오셔야죠. 다음에 시간 날 때 갈게. 싱거운 통화가 끝나고 서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올라가 봤자 이래저래 좋은 꼴을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들네를 만날 때마다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뒤에 서 씨는 본의 아니게 아들네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말이죠. 언니, 집 어떻게? 아유, 모르겠다. 정말. 서 씨가 살고 있는 빌라 뒤쪽에 산책로가 난 작은 산이 있었는데 간밤에 휘몰아친 태풍에 토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빌라 1층 주차장을 흙으로 가로막았고 건물 뒤편은 3층 높이까지 흙이 덮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1층 입구 쪽 흙은 판에서 통행은 가능했지만 산을 복구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건물 측면에 균열도 생겨서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건물 전체를 비워야 했죠.
당장 급한 마음에 간밤에 여동생의 집에서 묵긴 했지만 더 폐를 끼칠 순 없었습니다. 일단 가서 짐 좀 챙겨오고 호텔이든 어디든 가 있어야지. 그게 얼마나 걸릴 줄 알고? 한 달은 있어야 할 것 같던데 차라리 원우한테 가 있어. 서 씨는 차마 아들네에는 가기 싫다 소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냐고 꼬치꼬치 캐물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새 여동생이 서 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지 짐을 싸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한테 들었어요. 왜 호텔에서 묵는다고 그러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 됐소. 뭐하러 거기까지 가. 공사가 언제 끝날 줄 알고. 그러니까요. 공사가 언제 끝날 줄 알고 호텔에서 묵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며 난리를 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통화를 하는 와중에도 옆에서 여동생이 무슨 대화를 하나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도 간곡하게 설득하자 서 씨도 결국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봐. 원우가 자기네 집으로 오라 그러지? 부모 자식끼리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 바로 차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는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차에 있던 짐을 옮겨놓기가 무섭게 서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차 좀 빌려주세요. 뭐? 차는 왜? 민지가 좀 써야 되는데 저도 나가야 해서요. 나갈 일 없으시잖아요. 오신 김에 애도 잠시 봐주세요. 민지 저녁 전에 올 거예요. 어쩐지 아들이 갈 곳 없는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목적은 그 반대였던 것 같았습니다. 안사도는 서 씨가 있으니 당분간 집에 있겠다며 오지 않았고 종일 집에 있는 서 씨 덕에 아들 내외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서 씨는 딱히 할 일도 없고 지금 아니면 손주를 언제 보나 싶어서 며느리에게 차키를 주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 씨에게도 약속이 생겼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이니 그래도 한 달 머무는 동안 만날 지인들이 있었죠. 내일 차 써야 돼. 아, 어디 가시게요? 누구 좀 만나러. 오전에 쓰고 점심 먹고 들어올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같이 서 씨의 차를 쓰는 며느리에게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는지 다음 날 며느리와 차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찾으세요? 소희 엄마 어디 갔니? 아, 아까 장모님한테 간다고 나갔는데요. 차 가지고 갔어? 그럴걸요? 왜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 약속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제 차라도 쓰실래요? 아니, 됐다. 버스 타고 갈게. 큰 차량을 모는 아들이기에 서 씨가 운전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왜 내 차를 두고 남의 차를 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돌아온 서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민지 오늘 장모님 댁에서 자고 온대요. 차는? 그 차 말인데요. 그거 민지 타게 주시면 안 돼요? 뭐?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꼭 별거 아닌 물건을 달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탈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한적한 데서 차 타고 다닐 일이 뭐가 있어요. 한적한 데니까 차가 없으면 못 다니는 거야. 에이, 그래도 민지는 탈 일이 훨씬 많잖아요. 아, 그럼 차를 한 대 사. 그러자 아들이 왜 예민하게 반응하냐며 오히려 현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잘 안 타는 것 같아서 해본 소리라며 말이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멀쩡히 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한테서 차를 뺏으려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온 며느리는 서 씨가 차를 쓰기로 했다는 걸 깜빡했다며 웃었습니다. 서 씨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말을 안 하니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서 씨는 아들에게서 완전히 정을 떼버렸습니다. 아침밥 없어요? 주말 아침 안방에서 홀로 어슬렁어슬렁 나오는 아들. 아침 일찍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넘은 때에 아들이 깨어난 것이죠. 배를 벅벅 긁으며 밥을 찾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네가 차려 먹어라. 제가요? 서 씨가 돌아서자 아들이 라면을 끓이려는지 부엌에서 부스럭거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되자 아들이 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따가 나갔다 올 건데요. 쉬고 계신 동안 빨래 좀 해주세요. 서 씨는 아들네 집에 온 뒤로 자신의 빨래는 모두 따로 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빨래를 해달라는 말에 서 씨가 쳐다보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민지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거실이랑 부엌도 좀 닦고. 그러면 네가 하지 왜 날 시켜? 저보다는 엄마가 낫죠. 그리고 밥값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 말에 서 씨는 머리에 뚜껑이라도 달린 듯 무엇가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네 지내면서도 주변 정리는 서 씨가 더 잘하면 했지 밥값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있으니 틈나면 걸레질도 하곤 했죠. 그런데 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생일에 말이죠. 미역국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집이나 청소해서 밥값 하라는 소리가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키운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자신을 식모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부모를 업신여기니 며느리도 시부모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차키 어디다 놨어? 차키요? 어제 민지가 화장대에 두던데 왜요? 어디 가시게요?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안방에서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 씨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돌아가시게요? 내가 가긴 어딜 가? 아직 공사도 덜 끝났는데 그럼 어디 가세요? 어딜 가긴? 가는 건 너이지? 네?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어딜 가? 아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집이지. 왜 엄마 집이에요? 너한테 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내 집인 게 바뀌니? 그러자 아들이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여전히 서 씨가 맞았습니다.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동안 그렇게 푸대접해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참았는데 내가 너나 소희 엄마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막대하다니요.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이야. 이런 나쁜 놈들. 아니, 네가 제일 나빠. 처가에 하는 절반이라도 나한테 했다면 이러지 않는다. 돌아가신 네 아빠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어? 너는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엄마 생일도 모르면서 뭐? 장인 생일이라고 그렇게 몇 날 며칠 난리를 치고 아버지 제사엔 피곤해 죽겠다고 불평하고 또 엄마는 생일에 청소나 하라 이거야. 생일이요? 생일이고 뭐고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도 내 자식이라 집 줬던 거지 부모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들한테는 하나도 못 줘. 차를 달라고 어림도 없어. 너도 이 집에서 나가.
너희 짐은 내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싹 싸둘 테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일을 이렇게까지 키우세요. 그냥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시지. 말로 해서 네가 알아들었어? 다 됐으니까 너는 부모에게서 받은 거 다 놓고 나가라. 진짜 너무하시네요. 줬던 걸 다시 빼서요. 제가 나가면 갈 데가 없는 줄 아세요. 아들도 씩씩거리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 이러다 말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죠. 하지만 서 씨는 정말로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이삿짐 센터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찾아온 아들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그제서야 제대로 얘기를 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서 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짐이라도 자신이 싸게 해달라고 바깥에서 소리쳤습니다. 서 씨의 며느리는 친정에 간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서 씨가 부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싸는 걸 옆에서 함께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러면 연 끊자는 말로 알아들을게요. 이미 끊긴 거 아니었냐? 서 씨의 차가운 대답에 아들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서 씨는 모르고 있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연이라는 건 이미 끊긴 지 오래인 듯 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서 씨만 아들을 바라보고 산 것 같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연을 끝내만해 해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처가에 얹혀 살든 그동안 이 집에 살면서 모아둔 돈으로 전셋집이라도 구하든 이제는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호구 노릇하다 서운해하는 짓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아들을 쫓아내고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잃어버린 서 씨의 일상을 되찾기로 했죠. 몇 달 뒤 아들은 다시 찾아와서 서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서 씨의 마음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사과하면 잊었더니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는데 서 씨는 2번의 실수는 하지 않기로 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눈앞에서 서울 아파트를 잃었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서 씨의 마음과 함께 떠난 뒤였습니다. 뭐? 무슨 이사를 가? 갑자기 왜? 그냥 엄마도 이제 좀 편히 살자. 우리가 엄마를 불편하게 해? 너희도 그렇고 다들 힘들게 하네. 너무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애 봐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나 때문이야? 그런다고 이사까지 가는 게 어딨어? 나이 들면 내 생활이 없는 것 같니? 너희도 남이 찾아오고 참견하는 거 싫잖아. 시어머니 찾아왔다고 항상 질색하지. 엄마도 이제 누가 와서 침범하는 거 싫어. 조용한 게 좋고 너희 온다고 밥 차리는 것도 싫어. 애 보는 것도 힘들고 돈은 더더욱 빌려줄 수가 없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 엄마 인생 살아. 그런데 엄마가 낳은 자식들은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야 엄마 더 늙어서 아프면 우리가 또 챙겨주고 그러는 거지. 그건 여태까지 너희 키워준 걸로는 안 되는 거야. 애 안 키워주고 돈 안 빌려주면 나중에 엄마 병 들었을 때 외면할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현동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둘이 살다가 남편이 죽자 혼자 남게 된 현 씨. 아직 60대 창창한 나이기에 슬픔을 딛고 혼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다들 하나같이 현 씨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현 씨도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또 자식 걱정, 자식 뒷바라지도 그만하고
그렇게 혼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식들이 그랬는데 현실을 찾아오는 이유가 혼자 남은 부모가 걱정돼서도 보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힘들더라도 내치진 않았을 텐데. 자식들은 전부 현 씨에게서 자기 일속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현 씨는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뭐에 얽매여서 자식 근처로 이사를 했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결정을 번복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스스로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현 씨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들 현 씨에게 부럽다고들 했습니다. 부모 챙기는 건 딸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현 씨도 그런 줄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들 가정이 없을 때 얘기였습니다. 현 씨 부부는 딸 둘을 대학도 보내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해서 결혼까지 남부럽지 않게 시켰습니다. 다들 먹고 살만 했기에 걱정이 없었고 현 씨 또한 자식 농사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현 씨 부부는 지방 도시 한적한 곳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까지는 아니어도 노후를 보내기에는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딸들과 거리가 상당했지만 그래도 둘이니 살만했죠. 하지만 그것도 남편의 살아있을 때나 좋은 곳이었지. 남편이 죽고 나니 어쩐지 외롭고 스산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겠어?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긴. 다 팔고 올라오라니까 그러네.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럼 어떻게 그 넓은 데서 엄마 혼자 살아? 밭은 어떻게 하게 아빠도 없이. 딸들은 혼자 남겨진 현 씨에게 자신들이 있는 지역으로 올라오라며 설득했습니다. 단독주택도 유지하기에 보통 성 가는 것이 아니었고 그에 딸린 천평밭도 문제였습니다. 남편도 1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었던 바람에 밭은 고사하고 마당에 난 잡초마저 무성해진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현 씨가 관리해보려 노력했지만 혼자서 제대로 되지가 않았죠. 밭은 천천히 팔면 되지. 언니랑 언제 한번 내려갈게. 정리도 할 겸. 그래. 차 타고 2시간은 걸렸기 때문에 딸들도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현 씨는 딸과 전화를 끊고 어느새 어둑해진 집에 불을 켰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한적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집이 쓸쓸하고 어두운 시골집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것도 처음 1년뿐이었습니다. 점차 남편 없는 생활에 적응해갔고 슬픔을 떨쳐내자 혼자 있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밥도 원하는 때에 조금씩 차려서 먹으니 끼니마다 무슨 반찬을 해야 할지 걱정할 일이 없었고 삶의 중심이 현 씨였으니 오히려 혼자인 게 편했죠. 그리고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내려온다니 설레어야 하는 명절인데 현 씨는 사실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위들도 오고 손주들도 와서 하루 묵고 가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것저것 하라고 했을 텐데 혼자서 준비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일이라 이번부터는 바깥에서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손님 맞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죠. 우리 왔어. 장모님, 저희 왔어요. 당일 오후 늦게 딸들이 도착했습니다. 큰딸은 2 손주들과 사위와 함께 왔고 작은 딸도 사위와 함께 왔습니다. 다 같이 모이니 조용하던 집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나가서 어디 먹을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집에서 먹지. 작은 딸이 현 씨를 향해 말하자
옆에 있던 큰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애들도 있어서 나갔다 오기 번잡스러워. 집에 반찬 해놓은 거 없어? 밑반찬밖에 없는데. 다음 날 아침에 먹을 국거리나 생선 정도밖에 없는 냉장고를 떠올리자 작은 딸이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게.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냉장고를 뒤지는 두 딸을 현 씨가 심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비켜봐. 현 씨는 냉동실을 열어 요리할 수 있는 고기가 있나 뒤적거렸습니다. 사위도 바깥에 나가기 귀찮은 눈치이고 딸들도 집에서 먹자고 하니 계획과는 다르게 집에서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딸들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건 살림 주인인 현 씨였죠. 잔치상은 아니더라도 그럴듯하게 상을 차려내고는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 집 정리하고 올라와. 맞아.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아? 이제 익숙해졌어. 그러면 뭐해? 뒤에 밭도 엉망이더라. 안 팔려? 밭은 내놓기는 했는데 뭐 산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밭만 파니까 그렇지. 집도 같이 팔아야 팔리지. 두 딸이 성화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틈만 나면 집을 정리하고 올라오라고 했죠. 하지만 이미 혼자인 게 익숙해진 현 씨는 지금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자식 입장도 생각을 해줘. 명절에 내려오기 힘들면 안 와도 돼. 뭐? 그럼 우리는 명절에 친정도 못 와? 맞아. 그건 엄마가 너무한 거지.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지만 현 씨는 아직까지는 살던 곳을 두고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아직도 아파?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 그러게 진통제를 먹어도 또 아프네. 병원에 가보라니까. 안 그래도 오늘 가보려고. 딸의 말처럼 3, 4일 전부터 배가 아파 약국에서 여러 번 약을 사서 먹었는데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심해지는 통증에 현 씨는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걸렸나 싶었지만 검사 결과 충수염이었는데 며칠 방치에 이미 터져 있었던 탓에 바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작은 딸이 내려와야 했죠. 전신 마취 후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수술은 뱃속 상태가 좋지 않아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고통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검사해보라니까. 그냥 약 먹으면 나을 줄 알았지. 나 올라가 봐야 해. 그래, 올라가. 근데 엄마만 두고 어떻게 가? 수술 잘 끝났는데 뭘. 현 씨가 수술이 끝난 다음 날에도 통증을 호소했지만 딸은 당장 직장에 나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꽤 오랫동안 입원한 상태에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열도 났고 통증도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큰 딸도 왔다 갔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넘게 있다가 겨우 퇴원을 했을 때는 죽을 위기라도 넘긴 듯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현 씨는 딸들의 말처럼 집을 정리하고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멀리서 자신이 아프기라도 하면 고생하는 건 자식들인 듯 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이었지만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년쯤 뒤 살던 집을 팔고 딸들이 사는 근처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밭은 아직 팔리지 않아서 천천히 팔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쩌면 혼자 지내기엔 이곳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2층에 이사 오셨나 봐요. 아, 네, 근데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 다 결혼했나 보다. 바깥 양반은 안 계신가 봐요. 이사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요. 정말 많은 이웃들과 마주치게 된 현 씨. 신기하고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도시 사람들보다도 더 참견이 심했죠.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길래 문을 열어줬더니 다짜고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했다고 하자 4층 사는 여자도 몇 년 전에 남편 상을 치렀다며 비밀 얘기를 하듯이 속삭였습니다. 마트 가려면 저기 큰 길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식자재 마트 있잖아요. 거기 가세요. 거기가 물건이 좋아. 안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건 꼭 해야 해요. 알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는 더 자주 만나요. 다 같은 건물 사는 사람들인데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빌라가 다른 데랑은 또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가 다들 정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갈게요. 가능하면이 아니고 여기서 어울려서 살려면 어지간하면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집을 산 거예요? 아님 전세? 현 씨가 대답하지 않고 있자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전에 살던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세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집 주인이 전에 집을 판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그러더니 301호에 사는 누가 어떤 사람이고 402호에 사는 가족은 어떤 콩가루 집안이며 그렇게 2시간 가량을 떠들다 갔습니다. 이곳에선 조용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현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다들 요즘 세상이 각박해졌다 어떻다 하지만 현 씨가 사는 곳만 특이한 것인지 유별난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한 건물에 살기에 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현 씨도 처음엔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문을 열어주고 차를 내줬지만 점점 생활이 괴로워지자 때때론 방문을 거절하기도 하고 어느 땐 집에 없는 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웃들도 점점 현 씨를 대면대면하게 대했죠. 하지만 남들만 현 씨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 씨를 괴롭히는 것은 자식들이었죠. 엄마, 문 좀 열어줘. 어느 날 첫째 딸이 연락도 없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선이 네가 어쩐 일이야? 현 씨가 문을 열어주며 묻는데 딸 뒤로 줄줄이 사탕처럼 손주들이 들어왔죠. 김서방 주말 동안 출장 가서. 근데 왜 여기로 왔어? 주말 동안 엄마네 집에 있으려고 그랬지. 뭐? 금요일 저녁에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이틀 밤을 묵고 가겠다는 딸. 그러면서 유치원생 손주들을 거실에서 자유분방하게 놀도록 했습니다. 엄마 밥 줘. 애들도 밥 안 먹었어.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어. 엄마가 좀 차려줘. 일주일 내내 애들한테 시달리는데 주말이라도 엄마 밥 먹으면서 쉬자. 근데 엄마 그 밭은 언제 팔린대? 아직 소식 없어? 없는데 왜? 아니야. 현 씨도 맞벌이하며 애 둘을 키우는 딸이 안쓰럽긴 했지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명절이나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만 힘들면 됐지만 이사 후엔 시도 때도 없이 명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첫째나 둘째나 현 씨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첫째가 정신없이 집을 어지럽힌 주말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었을 때 이번엔 둘째 딸이 찾아왔죠. 엄마, 이것 좀 받아. 이게 뭐야? 웬 김치통 같은 걸 낑낑대며 들고 들어오는 작은 딸. 딸은 들고 온 것을 식탁 밑에 내려두며 팔을 주물렀습니다.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어제 김장김치를 3통을 보내셨거든. 근데 이걸 왜 가지고 들어와? 너무 많기도 하고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 그렇다고 엄마를 주면 돼? 우리 시어머니 김치 너무 싱겁단 말이야. 이거 다 못 먹어. 그러면 조금만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왜 받아서는 엄마한테 가지고 와? 그래도 어떻게 그래? 주신다는데. 고집도 엄청 세셔서 그냥 막무가내로 가지고 오셔. 엄마가 한 통 먹어. 혼자 살면서 이 많은 김치를 어떻게 다 먹어? 작년 김치도 아직 많아. 에이, 몰라. 그리고 잠깐 기다려봐. 또 줄 거 있어. 그러더니 다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번에는 웬 이불을 들고 왔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니, 시집 식구들이 우리 집에 자주 오는데 항상 이불이 부족해서. 내가 어머님한테 남는 이불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는데 글쎄 이런 걸 주시는 거야. 세월을 알 수 없는 아주 낡은 빨간 솜이불이었습니다. 지금은 솜이 많이 죽었지만 이 30년 전에는 꽤나 고급 이불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목화솜인가 명주솜인가. 아무튼 그 이불이라는데. 버릴 이불만 골라서 주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걸 어디다 둬? 차에 한 채 더 있어. 근데 이걸 엄마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 지난번에 이불 다 버리지 않았어? 부족할 거 아니야. 버릴 것만 골라서 준 것 같다더니 자신도 사돈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버려야 할 상태라면서 왜 현 씨의 집에 두고 가려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럼 그걸 버려야지. 왜 가지고 왔어? 아니, 버리면 또 다음에 오셔서 노발대발 하신단 말이야. 엄마가 이불 필요해서 달라 그랬다면 뭐라고는 안 하실 거 아니야. 기가 막혔습니다. 현 씨의 집을 못 쓰는 물건을 갖다 주는 쓰레기통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됐어. 이불도 가져가고 김치도 가져가. 아, 왜? 김치는 먹으면 되고 이불도 그냥 옷장에라도 넣어놔줘.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네가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김치도 고생해서 만드신 거일 거 아니야. 현 씨는 바리바리 싸들고 온 짐들을 다시 딸에게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쓸모 있는 거든 쓸모 없는 거든 들고 오지 말어. 지금 있는 짐도 다 버려야 할 판이니까. 멀리 살 땐 시시콜콜한 일로 찾아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차 타고 20분 정도면 오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다양한 이유로 현 씨를 괴롭혔습니다. 이쯤 되니 이사 온 게 슬슬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워도 평화롭던 지난 삶이 그리웠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보는 딸들이니 명절 때 찾아와도 반갑기보다는 고단했습니다. 또 어김없이 찾아온 명절의 현 씨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손주들과 저들 입으로 음식을 집어넣기 바쁜 딸과 사위들. 그럼 차라리 너희 집에서 명절 쇠자. 현 씨가 큰딸에게 말하자 큰딸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사위를 힐끔 쳐다보았죠. 우리 집? 우리 집은 좀 그렇지. 난 요리도 잘 못하고. 그럼 인경이 집에서 해. 뭐? 우리 집? 우리 집은 좁아서 안 돼. 그리고 언니네는 애들도 있으니까 다 데리고 우리 집 오는 게 더 힘들지 않아? 우리가 갈게. 차라리 딸들 집에서 지냈으면 했지만
그것마저 마다하는 두 딸들을 보며 현 씨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냥 내년부터는 명절에 오지 말어. 가끔씩 밖에서 한 번씩 보고 그렇게 지내면 되잖아. 차례를 지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뭘 힘들게 다 같이 모여. 뭐가 힘들어? 시댁에서 고생하다 친정 와서 쉬는 거지. 하지만 제 부모가 고생스러운 건 생각도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음식하기 힘드니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자식들은 현 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었지만 딸들의 마음은 다른지 집에서 엄마가 뭐든 해주니 자신들의 집보다 편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 먹는 것도 번잡스럽다고 싫다 그러잖아. 밥상 차리기도 힘들고 명절에 조용히 지내고 싶어. 너희들도 여행을 가든지 해. 시댁에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 또 대화가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현 씨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 씨도 이제 자식들 뒤치다꺼리는 그만 좀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말년에 아파서 자식들 고생시킬까 싶어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러다가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딸들은 투덜거리긴 했지만 현 씨가 강경하게 이야기하자 별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싫다는데 꼭 이 집에서 모이자고 할 수가 없었죠. 모처럼만의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이 전화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임신 6주 차래. 뭐? 어유, 축하해. 그동안 아이 가진다고 애를 쓰더니 드디어 결실을 맺은 듯 했습니다. 회사도 2달 정도만 더 다니고 쉬려고. 그래, 어렵게 생겼으니까 조심해야지. 하지만 이어지는 딸의 말에 현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엄마, 어쨌거나 애 낳고 몸조리 끝나면 다시 복직은 해야 되잖아. 그렇겠지. 그래서 복직하고 나서 애를 엄마가 좀 봐줬으면 하는데. 뭐, 애를? 그래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복직을 해? 현 씨가 당황해 있자 작은 딸은 신이 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가까이 사니까 너무 좋다. 이럴 때 애도 맡길 수 있어서. 이미 현 씨가 애를 봐주는 것이 확정이 된 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알아서 손주들을 키웠고 현 씨도 허리가 아파서 갓난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인경아, 엄마가 애를 어떻게 보니? 왜 못 봐? 빨리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 거면 몇 달만이라도 사람을 써야지. 사람 쓰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 허리도 아파서 애 보는 건 힘들어. 그럼 엄마 손주는 어떻게 키워? 자신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 현 씨에게 묻는 딸에게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 현 씨가 근처에 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키웠을지 의문이었죠. 어지간하면 엄마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기쁜 소식을 전한 딸의 기분이 상할까봐 좋게 말했지만 이미 딸의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한 뒤였습니다. 남들은 다 친정부모가 봐줘. 애 학교 갈 때까지 대신 키워주기도 하고 그래. 안 그러면 요즘 세상에 어떻게 맞벌이를 해? 어렵게 생긴 애긴데 엄마는 생각보다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네. 당연히 좋지. 왜 안 좋아? 그럼 좀 도와줘. 거절하는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에는 봐줄 수 없다고 했지만 딸은 끊으면서도 기대를 놓지 않은 듯했죠. 너무 피곤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남들은 다들 손주도 키워주고 한다던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현 씨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딸 때문에 현 씨도 잠시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도 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면서 살았고, 단지 여생은 좀 편히 쉬면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딸들이 큰 공경에 빠지지 않은 이상은 말이죠. 그렇게 심란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큰딸도 현 씨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천평 땅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은 큰딸이 어느 날 현 씨에게 연락을 해서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현 씨의 말을 듣고 연락 없이 찾아오진 않았지만 용건이 심각해 보여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 씨를 찾아온 큰딸이 꼭 주변에서 누군가가 듣기라도 한다는 듯이 작은 소리로 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땅 판 돈 있잖아. 뜬금없는 서두의 현 씨가 어리둥절해서 쳐다보자 딸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얼마에 팔았어? 그건 왜? 아니, 그냥 1000평이면 꽤 금액이 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왜 묻는데? 그게 내가 급전이 좀 필요해서. 뭐? 왜? 아니, 김서방이 작년부터 준비하는 게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대서 더 늦게 팔릴 줄 알고 조마조마했네. 그러면서 큰 사위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한다며 구구절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전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땅을 판 돈을 전부 빌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빌려달라는 것이었지 언제 갚겠다는 말도 없었죠. 그리고 이사했을 때부터 늘 땅이 팔렸는지를 묻는 것을 보니 어쩌면 자꾸 올라오라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나 싶었습니다. 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딸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현 씨는 대답에 앞서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작은 딸에 이어 큰딸과의 대화도 현 씨를 참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 돈을 줘버리면 엄마는 무슨 돈으로 살아? 당장 돈벌이도 없는데. 엄마는 연금도 나올 거 아니야. 아빠 보험금도 있을 거고 돈 많잖아. 돈이 있다고 어떻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줘? 엄마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갚는다니까. 그리고 사업 잘 되면 당연히 엄마 목도 챙겨주지. 그러다가 안 되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엄마 돈은 돌려줄게. 그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사업 자금 해. 그러자 딸이 기분이 상했는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애 둘 키우려면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힘든 딸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힘들어? 딸도 좋은 직장에 다녔고 큰 사위도 마찬가지였는데 뭐가 부족해서 현 씨에게 돈까지 꺼가면서 사업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려거든 대출을 받아서 해야지 현 씨의 노후 자금을 달라는 딸도 이해가 안 됐죠. 은행에서 빌려서 사업을 하면 되잖아. 회사 그만두면 퇴직금도 있을 거고. 퇴직금은 다 사업 자금으로 쓸 거고.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 내야 되잖아. 이율이 얼마나 높은데 그래.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돈이 현 씨의 돈이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홀랑 내준다면 남은 인생이 고달파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돈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왜 못 빌려주는데? 그 돈 잘못되면 너 평생 나 데리고 살래? 그러자 큰딸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금방 갚는다니까. 어쩐지 자신이 없어진 듯한 목소리를 들으니 현 씨의 판단이 옳은 듯 했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려서 금방 갚으면 이자도 조금 낼 거 아니야. 그렇게 해. 진짜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딸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현 씨를 비난하는 듯한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정 힘들다면 200만 원 정도는 내가 없는 셈 치고 줄 수 있어.
그 정도는 돌려받지 못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상 돈거래는 하지 말자. 그러자 딸은 현실을 자식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한다며 힐난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히 찾아왔네. 그리고 휙 뒤돌아서는데 현 씨의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금을 보태주고도 여유가 넘친다면 모를까. 아직 60대인 현 씨가 살 날이 길면 이 30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딸까지 돌아간 뒤에 현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사한 뒤로 외로움과의 싸움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괴롭혀대니 매일같이 에너지를 뺏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깥에서는 또 이웃이 초인종을 눌러댔죠. 현 씨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들 현 씨에게서 무언가 빼앗아가지 못해 안달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마음이 됐든 말이죠. 그날 이후로도 딸들은 미련을 못 버리고 종종 연락을 했고 그 때문에 현 씨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시 이사 가기로 했어. 그러자 현 씨의 부름을 받고 온 두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무슨 이사를 가? 다시 돌아가려고. 갑자기 왜? 그냥 엄마도 이제 좀 편히 살자. 우리가 엄마를 불편하게 해? 다들 그래. 여기로 이사하기 전이 훨씬 좋았어. 너무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애 봐달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나 때문이야? 그런다고 이사까지 가는 게 어딨어? 두 딸도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현 씨는 지친 투로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내 생활이 없는 것 같니? 너희도 남이 찾아오고 참견하는 거 싫잖아. 시어머니 찾아왔다고 항상 질색하지. 엄마도 이제 누가 와서 침범하는 거 싫어. 조용한 게 좋고, 너희 온다고 밥 차리는 것도 싫어. 애 보는 것도 힘들고, 돈은 더더욱 빌려줄 수가 없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 엄마 인생 살아? 그런데 엄마가 낳은 자식들은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야 엄마 더 늙어서 아프면 우리가 또 챙겨주고 그러는 거지. 그건 여태까지 너희 키워준 걸로는 안 되는 거야. 애 안 키워주고 돈 안 빌려주면 나중에 엄마 병 들었을 때 외면한다는 말이야. 말문이 막힌 듯한 딸들. 다시 돌아가서 살 테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가끔 밖에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전화로 안부 전하고 그렇게 하자. 또 좋은 날에 엄마가 올라오기도 할게. 왜 그렇게 매정해? 엄마가 매정하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아마 30년 넘게 너희 키우는 동안 줄 수 있는 정을 다 줘버렸나 보다. 현 씨는 결정을 번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 살던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서로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쉽고 그런 부모 자식 사이로 되돌아가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현 씨도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짓던 한숨을 안 지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현 씨는 그날로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집은 팔렸습니다. 돌아간다고 살던 집에서 다시 살지는 못했지만 그 근방에 있는 아주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 한 채를 샀습니다. 밭도 없고 풀도 없으니 고생할 일도 없었고 전에 살던 곳보다도 깔끔한 집이었죠. 비로소 현 씨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딸들도 지금은 서운해하겠지만
언젠간 현 씨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현 씨는 남은 인생, 현 씨만을 위해 살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아닌 현 씨의 인생을 말이죠.